폐쇄 위기에 처했던 예산교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로 재탄생합니다. 100년 넘은 역사를 지닌 충남 예산교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을 전피연 홍현호 대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성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인천 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성도들을 돕고 있는 김 디모데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3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우리 사회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쟁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폐쇄 위기에 처했던 충남의 한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재탄생합니다. 바로 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신학생들이 나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해 문화사역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교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위치한 예산교회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던 2017년 잠정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탈농촌화 현상과 교세 악화 등의 이유로 교회가 매각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교회 옆에 있는 예산 지역 최초의 유치원인 신명유치원도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심규홍 전도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의 학우들이 뭉쳤습니다. 예산교회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일어나요 예산교회 어게인 1917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와 유치원의 폐쇄 소식에 아쉬워하던 주민들은 재건 프로젝트의 시작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 옆집에서 바로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또 짊어지고 갈 젊은 사람들이 다시 장소를 이용한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기대되고. 이달 12일 예산교회로 정식 부임한 심규홍 전도사는 다가오는 주일 드려지는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의 도약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예산성공회가 다시 재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지정한 근대 문화유산이기도 한 예산교회와 신명유치원은 문화공간 마르코로 변신합니다. 교회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독서 모임 마르코의 책방부터 영화 모임,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심규홍 전도사는 2040년에는 전국의 지자체 중 30에서 40%가 소멸될 것이라며 양적 부흥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란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구TV는 이단의 실태를 바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 청춘 반환 소송의 쟁점과 사례, 전망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청춘 반환 소송의 쟁점과 소송의 모티브가 된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승소 사례를 살펴봅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국내 이단 중 가장 활발한 포교 활동과 교세 확장으로 한국교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미 숱한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이른바 전피연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명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선 이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엔 통일교 탈퇴자들이 피해 소송을 걸고 승소한 사례까지 있어 전피연은 이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청춘 반환 소송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리고 YWPG 전 대표 김남희에 대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소송, 그리고 종교 사기에 대한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현호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통일교 피해 사례가 많아 일본 전역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전피원도 당시 일본에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엔 홍현호 대표 외에 신천지 탈퇴자 3명이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면서 서배부 총무 역할까지 맡았던 김종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 씨는 신천지가 교주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속인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속아 자신들의 학업과 가정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역사에 올인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말마따나 집에서도 나오고 자기들이 했던 학업들이 포기가 되다 보면 그 흘러가는 시간들 나중에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어서 깨닫고 나왔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크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법원이 통일교 탈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통일교가 교리를 숨긴 채 길거리 설문과 방문 판매 등으로 속이고 가입 후에도 이를 눈치챌 수 없게 한 점 때문입니다. 이는 신천지가 취하고 있는 포교 방식과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피원의 이번 소송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소송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단에 대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천지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인천 모 교회에서 불거진 여성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보도에 드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젊은 목사의 아버지이자 해당 교회의 담임인 김모 목사가 여성도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4가지 항목으로 고소했는데 김디모데 목사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모 목사가 고소장에 명시한 항목은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김디모데 목사가 SNS상에 올린 글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고 심우하는 인천 모 교회의 교세가 줄어든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에게 그루밍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성도들 앞에서 수차례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속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 형태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이번 고소를 진행하면서 일각에선 김 목사가 강경한 태도로 이번 사건에 대응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 목사는 아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지인들에게 부탁해 논란의 확산을 막을 것을 종용하는 등 사태를 진화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디모데 목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소송건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피해 여성들 측에서 요구했던 그 사과에 대한 그 공식적 사과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 요청들이 전부 무시되고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저희 이 피해 여성들을 대리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해 말 그루밍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도들은 현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의 아들은 자취를 감춰오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1차 진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디모데 목사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1차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곧 2차 진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뒤늦게 진행됐습니다. 참사만 아니었다면 2016년에 졸업식을 치렀을 학생들은 3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됐는데요. 대신 졸업장을 받은 유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여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영병, 김예은, 김주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됩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훔칩니다. 꽃다발과 학생증, 졸업증이 놓인 의자엔 유가족들이 대신 앉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재학생들은 하늘에서 지켜볼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엔 유가족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과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졸업 앨범 속 아이 얼굴을 보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졸업했다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냥 서초문에 가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려고. 희생자 가족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나와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 학생들을 제적 처리했다가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적은 다시 복원됐지만 미수습 학생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명예 졸업식이 미뤄져 온 겁니다. 아직 2명의 학생을 찾진 못했지만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그간 미뤄온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단원고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매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은 60부터란 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현행법상으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모두 노인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 연령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찬반 논란, 쟁점은 무엇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발표는 연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72.5세를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노인시대 조사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65세는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향 조정을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만 65세가 노인 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건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입니다. 당시엔 평균 수명이 66세였고 노인의 인구 비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4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노인은 15%로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은 노인 복지 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물가도 감안하고 현재 젊은 층도 또 많이 일어나겠지만 65세 되면 이제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70세는 너무 동떨어진 거고 65세 정도여서 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년과 정책, 복지 등 각종 제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 복지 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도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열한 모든 항목들이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찬반으로 대립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복지 혜택의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갑론을 박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달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해보니 중국과 몽골 등 외부의 영향이 75%에 달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중고등학생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학교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임종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3D 프린터로 전자의수를 제작해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주식회사 만두로 이상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올겨울은 추위보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더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 등 외부의 영향이 평균 75%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은 7개 예보 권역의 초미세먼지가 2015년 측정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측의 분석 결과를 전달해 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중고등학생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9만 명을 뽑아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등학생은 3.6%로 중학생 2.2%, 고등학생 1.3%보다 많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폭위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자의수는 맞춤 제작이 어렵고 가격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만두로의 이상호 대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전자의수를 제작해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기존 전자의수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고로 양손을 잃은 친구를 돕기 위해 시작한 게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진 3D 프린팅 기술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을 쉬지 않겠다는 이상호 대표. 사람을 향하는 기술을 완성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참가국이 함께한 흑자올림픽이었고 남북 화합과 세계 평화를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경기장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려한 이벤트보다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3.1절 당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운 유관순 열사의 서운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5개 연합기관과 50여 교계단체들이 연합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과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란 주제로 열립니다. 기념예배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3.1 정신 계승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 성도들에게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전국 중고대학 교목회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찬양 축제와 기념 예배, 특별 기도회 순서로 이어집니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리교 내부 목회자들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감리교 내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 의혹, 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하자 의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선고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모두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전명구 감독회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한 재판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이 모두 원고의 승소로 끝나면서 감리교는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특히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3개월 전과 같이 리더십 공석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훈법상 건국훈장은 공적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유 열사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유 열사의 서훈을 안중근 의사가 받은 1등급이나 신채호 선생이 받은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지난 2월 친일 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인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단 겁니다. 하지만 기존 상훈법은 한 번 결정된 등급은 재논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국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캠퍼스와 청년 사역에 앞장서는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캠퍼스 청년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현재 한국교회 차원에서 청년 또는 캠퍼스 사역과 관련한 연구는 취약한 상태라며 연구소는 캠퍼스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대안적 사역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캠퍼스와 청년 사역에 대한 자료 수집, 사역 전략 연구, 청년 대학생 사역의 동향과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대학생 의식 조사를 진행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청년 사역자를 위한 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캠퍼스 선교단체와 청년 사역자들이 캠퍼스 전도 전략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와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전해온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65명의 임직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임직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복음 사역에 앞장설 것을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따라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2월 헌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부족한 가운데 있는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복을 받듯 자녀로부터 부모가 11조를 받는 영광과 축복이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헌신 예배에선 이용기 회장에 대한 우수 봉사자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국 자선단체 톰슨 로이터 재단이 유엔과 옥스팜, 케어 등 22개 국제 구호단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고된 성적 학대와 괴롭힘 사례는 총 53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재단은 국제 구호단체의 성적 학대 보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동성 커플 13쌍이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성 커플이 증가하자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난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여성의 해외 이동을 실시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앱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앱에는 사우디 남성이 아내와 딸, 여성 형제의 해외여행을 허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여성 가족이 공항에서 여권을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알람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앱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앱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가톨릭계에서 지난 9년 동안 청소년과 심신미약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제 백신 2명이 파면됐습니다. 주교회의는 멕시코엔 중앙정보센터가 없어 각 교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며 일부 성직자들은 기소되거나 교도소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달 미성년자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